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부터 좀 살펴봐야겠는데 네. 지금까지 상황 뭐가 작동이 안 되고 뭐가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제 국정자원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핵심 전산망, 정부 업무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이라 이 정부 시스템의 핵심, 뇌, 심장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인데 이제 금요일 저녁에 화재가 나서 대부분의 전산 시스템이 멈췄는데 지금 멈춘 전산 시스템이 647개 정도가 되는데 네. 이 중에서 대민 서비스 관련이 436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각종 민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중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밤사이 계속 복구 작업을 해서 39개의 서비스가 복구됐는데 모바일 신분증 복구됐고요. 네. 네, 우체국 인터넷 예금, 인터넷 보험 이런 것들 이제 복구됐고 노인 맞춤형 돌봄 시스템, 취약 노인 지원 시스템 등은 이제 복구가 됐어요. 근데 그 온나라 시스템이라서 공무원이 행정 업무할 때 쓰는 이제 문서 시스템인데 이건 네. 이제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기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쓰는 정부24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하고 이런 중본 서비스잖아요. 떼고 초본 떼고 이럴 예. 때 쓰는 거. 그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생계급여 신청하는 이제 복지로 사이트, 네. 조달청, 나라장터 이런 서비스들은 지금 현재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제 주말 사이라 불편이 좀 적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네. 이제 오늘 평일 업무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민원 대란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불난 거예요? 화재 원인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상황을 추정하는 거는 무정전 전원 장치용 리튬 이온 배터리 앞서 설명하셨지만 이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난 건데 네. 이 배터리가 그 서버 전산실에 같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떼서 지하로 따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화재를 막으려고 하다가 화재가 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서버랑 바로 옆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딱 붙어 있으니까 네. 야 이거 리튬 이온 배터리에 불나면은 서버까지 손상되겠네 해서 떼서 다른 공간으로 옮기려고 네. 하다가 불이 나 버린 거예요. 네, 참 맞습니다. 어이없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작업을 이어져 왔는 3차 작업 중에 이런 화재가 난 거고요. 네. 지금 현장 감식하고 있거든요. 국가수에서. 근데 지금 이제 지목되는 원인들은 이 배터리 노후화가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어요. 아직 정확한 건 나와봐야 되는 건데 이 384개의 배터리가 있는데 모두 이제 내구 연한이 1년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제 민간 기업들이 요 국정자원 인프라 점검을 했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정자원이 이에 대해서 지난해 교체 권고를 받은 건 맞지만 올해는 이제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올해 6월 점검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이런 설명은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현재로서는 이 배터리 노후화가 원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명확한 인과관계는 이 합동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경찰도 지금 전담 수사팀 꾸리고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네. 또 배터리 노후화 외에도 이 관리가 그러니까 인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작업자의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서 왜냐하면은 전동 드릴로 분리해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동 드릴이 드르르르륵 할 때 뭔가 충격을 줘서 어떤 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파크가 발생한 건 아니냐 이런 또 추정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자의 관리 실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이제 경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뭐 다 열어놔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아까 노후화라는 부분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뭐냐면 지난해 화성의 그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에서 큰 불 났었잖아요. 30명 넘게 사상자 발생하고 했던 그때 원인 여러 개 나왔던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배터리 안에 이제 양극하고 음극이 있는데 중간에 내막으로 이걸 이제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되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녹아버리면 양극과 음극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이제 그 스파크가 튈 수 있다. 그때 그 원인도 얘기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노후화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원인도 다 열어놓고 이제 감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 복구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 우리나라 뭐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예. 늦어지냐에 대해서는 이중화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앵커도 언급했죠. 이제 쌍둥이 시스템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센터에 이 시스템 이어받아서 가동
가동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이 이중화 작업이 안 된 상태였어요. 행안부가 작년 1월에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이중화하겠다 밝혔는데 네. 문제는 예산 때문에 계속 이게 미뤄지면서 지금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자, 요 문제 잠시 후에 짚을 겁니다. 짚을 거고. 그나저나 어쨌든 불이 이 작업 중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금방 소방차도 오고 했는데 진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화재가 났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불이 꺼졌다는 소식이 안 들려서 왜 이러지 했는데 이게 이 화재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최종 진화가 이뤄진 시각은 만 21시간 45분 만이에요. 21시간이나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원인이 이 이유가 리튬 배터리 화재 성격이 불을 한번 껐다고 해도 이게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 배터리 내부에서 다시 온도가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폭발적으로 연소를 일으키는 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우리 계속 이런 사고 날 때마다 얘기했던 열폭주 그런 네, 거예요? 맞습니다. 폭주 네. 현상? 그런 게 네. 있기 때문에 불을 끈 줄 알아도 다시 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통째로 물에 집어넣거나 물로 이제 식혀야 되는데 이게 중요 장비들이고 중요 정보들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신중하게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체로 이렇게 불을 끄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럼 만약 배터리가 다른 공간에 있었으면은 담그듯이 뿌릴 수도 있었겠네요. 옆에 서버가 있으니까 지금 물을 확 못 뿌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서버 네. 다칠까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하고 금요일 저녁에 귀국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이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하고 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으로 국민 불편에 최소화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이번 정권에서 발생한 일로 사과하는 건 처음이고요. 앞으로 이제 총력전 하겠다 주문했고 또 왜 2년 전에 이런 대규모 전산망 장애가 있었는데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냐 질타도 했고 또 아까 저희가 얘기한 이중화 시스템 네. 보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사과와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이제 내탁 공방 벌이고 있는데 어제 다 이제 국회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 현장 찾았는데 민주당은 이번 화재 지난 정부의 과실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의 이 위기 관리 능력의 부실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잠시 후에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또 깊이 있게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만 김준일 평론가도 이런 사건 사고들 계속 봐오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눈에 짚히십니까? 일단 그 카카오 사태가 이제 2023년에 있었고 판교. 거의 판교에서 데이터 센터. 그래서 동일한 지금 구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민간에게는 이거를 다 백업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라 뭐 이런 것들을 지시를 했는데 공공에는 그거가 의무화가 안 됐거든요. 네. 뭐 예산 문제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좀 아니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뭐 정치권이 니탄 내탁 공방하고 있는데 뭐 이거를 지금 니탄 내탁 공방할 건가? 사실은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다 걸쳐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게 네. 서버하고 이 배터리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걸 옮기다가 그랬다라는 건데 예. 그럼 2023년부터 그때부터 옮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은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이제 와서야 왜 이걸 옮기고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원인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전원을 끄지 않고 이거를 배터리를 분리했을 경우에 그 앵커가 얘기했던 쇼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이번에는 전원은 껐대요. 예, 끄고 그렇게 했대요. 전원은 끄고 네. 40분 뒤에 네. 이제 뭐 이게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예. 원인을 노후화된 게 원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행안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주장한 건데 과거에 이 대통령이 지방행정정보 시스템과 정보24 민원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당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사퇴하라고 이재명 야당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거울 치료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퇴해라, 윤호중 사퇴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게 사퇴할 건지 아닌지는 좀 정무적 판단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대통령이 이 사과를 한 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번 정부 사태와 관련해서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공식 사과. 예. 네,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예를 들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한테 사과를 했거나 근데 나 전 정부 간첩 조작 사건 뭐 이런 거는 다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현 정부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한 거는 공식적으로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사태에 예, 대해서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 이야기 잠시 후에 전문가 모셔서 좀 이렇게 설명 들어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 있잖아요. 아니 백업 센터가 있다 그러는데 왜 쌍둥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했지 등등등등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네, 사라진 방통위. 예, 이것도 주말 사이 그러니까 토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토요일에 방통위 폐지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를 없애고 이제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좀 비슷하긴 한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라지고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네, 만들어졌어요. 미디어가 하나 더 꼈죠. 예. 상정은 금요일에 이뤄졌는데 왜 지금 국민의힘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이뤄지면서 토요일에 법안이 의결이 됐고요. 예. 방통위는 이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져서 17년 동안 이어졌는데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생기면서 달라지는 거는 일단 새 위원회는 위원장이 포함해서 7명 7인 체제입니다. 네. 기존 방통위는 5명이었는데 7명으로 늘어나고 그중에 이제 대통령이 2명을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5명을 추천하는데 여기에는 그 여야가 이렇게 각자 하게 되고요. 그 회의 요건도 강화돼서 최소 4명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이진숙 방통위 체제에서 왜 단독 체제처럼 보였다. 그리고 너 소수만 묶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최소 4명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2명,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천을? 예. 방통위원 7명은 대통령이 2, 여당 2, 야당 셋 이렇게 해서 7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4명 이상은 출석을 해야 회의를 네. 열 수 있다. 그 외에 어떤 것들이 또 달라졌나요? 이제 가장 관심이 이진숙 위원장이 어떻게 되는지인데. 잠시만 질문 하나만.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됐으면 네. 그러면 OTT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OTT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서 안 그래도 이 내용이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고 이제 유튜브 관련해서는 이제 네. 포함이 됐습니다. 유튜브 규제 관리는 여기서 합니까? 네. OTT는 안 하고? 네, OTT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진숙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준석 위원장 임기는 내년 8월까지 남아 있는데 이제 법이 시행되는 순간 이 자동으로 면직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 직원들은 직을 승계하도록 했는데 정무직만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이제 의결이 되면은 자동 면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법안 상정 당시 금요일에 이제 본회의에 참석해서 내 사형장에 들어가 내가 사형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강한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 이제 국회 의결되고 나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제 또 좀 해프닝도 있었는데 주말이라 어제 원래는 국회 소통관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말이라 소통관에서 회견할 수 없다 해가지고 1층 로비에서 단상을 갖다 놓고 기자회견을 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거는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예. 검찰청 폐지 법안은 정청래 작품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최민희 작품입니다.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위성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아마 그 직후에 헌법 소원과 가처분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어제 그 이진숙 위원장 기자회견 장면 보고 오셨어요. 네, 여기서 이 위원장 이 법은 이제 구멍이 많은 치즈법이다. 나를 겨냥한 표적 입법이다. 그리고 이번 통과는 개딸들에게 추석 선물을 주려고 졸속 처리한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고요. 그리고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뭐 법적 절차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게 치즈 법안이라고 한 걸 두고서는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위원장답다. 와인도 곁들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 국민 신뢰 회복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자,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요 상황. 김준일 평론가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방통위 체제와 이제 다른 것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좀 나오기는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유료 방송 부분을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가져왔다라는 거가 이제 큰 특징이고 사람이 이제 위원이 5인에서 이제 더 7인으로 늘어났다라는 건데 상임은 이제 3명만 두고 비상임은 4명으로 둔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료 방송이 과기정통부로 넘어가게 된 게요. 유료 방송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료 방송입니다. 폼쇼핑. 아 그런 식으로. 예.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 진흥을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그게 네, 박근혜 예.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지금의 과기정통부인데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서 여기에다 힘을 실어주고 사실은 방통위가 이명박 정부의 작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최시중 방송하고 통신을 한 번에 묶었죠. 예. 이제 방송위원회가 있던 거를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로 만들고 이제 합의제로 기구로 만들고 최시중 위원장이 예.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방통위 본인의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정보 조직 개편안에서 힘을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힘을 주고 방통위의 일부 기능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합쳤다라고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냥 기존의 방통위로 있는 거를 바꿔도 사실은 상관없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많이 바뀐 거냐. 그러면은 여기에 유료 방송은 이제 박근혜 때 분리됐던 거를 다시 합친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OTT 얘기했을 때면 유튜브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갔느냐. OTT는 아예 빠졌고요. 유튜브 규제도 지금 장기 관제로 남겨놨어요. 왜냐면 이게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여기서 관리하기에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뭐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장기 과제로 남긴 것 때문에 잠시만요. 그럼 예. 그거는 조태임 기자의 발언을 조금 보충을 해서 수정해야 될 것 같네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바뀌지만 OTT나 유튜브 관리 규제에 관한 부분은 장기 과제로 남겨뒀다는 얘기는 빠졌다는 얘기예요? 예, 법에 없어. 일단 OTT에 법에 그런 게 그러니까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OTT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콘텐츠 부분은 항상 이런 이게 신기술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콘텐츠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텐츠는 우리가 담당이야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얘기하고 이거는 뭐 통신에 들어가는 거니까 방통위는 우리가 담당이야 아니야 과기정통부 이건 기술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부처가 항상 싸워왔거든요. 예, 그게 예. 아직도 모호하게 아직은 남아 있다.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이제 네. 규제만 하려고 하고 진흥은 또 뭐 안 되고 이걸 가져오면은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니까 부처에서 그동안 해왔던 건데 잘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그래서 이진숙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야당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지금 뭐 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에 하나 이게 만약에 위헌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은 이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진숙이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실제 복귀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전에 예를 들면 KBS 정현주 사장이 이렇게 쫓겨났을 때 그때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이게 해고가 무임이다 무효다라고 받았지만은 복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쫓아낸 거에 대한 정당성이 굉장히 이제 정권이 좀 타격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어쨌든 이거는 다른 사람은 다 승계됐는데 딱 나 혼자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방미통위로 바뀌면서 그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나를 쫓아내기 위한 표적으로 법을 바꾼 거다. 이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황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이 나느냐를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군요. 예.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면 어때요?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무슨 뭐 민주노총을 위해서 뭐 민노총 방송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법안들을 살펴보면은 네.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뭐 시행령으로 이제 만드는 부분이 좀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지금은 KBS 이사를 11명으로 7대 4로 나눠 갖는 건데 이거를 15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이거를 그런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하는 걸로 좀 뭐 학회라든지 언론학회라든지 이렇게 추천을 하기 때문에 다 좌파냐 그러면은 대한변협도 좌파고 한국언론학회도 좌파고 다 좌파냐 그러니까 너무 좀 편협한 시각으로 이제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얼마나 힘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불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강압적으로 뭔가 방송 장악을 하려는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현재 이런 지금 법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제 그 앞에 부분 있었던 말고 예, 예.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바꿔버린 거 아니냐라는 게 예, 이제 예.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 이진숙 위원장 지금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이런 이해득실 따졌을 때는 어떤가 싶어요.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존재감이 계속 드러나면은 지방선거에서 뭐 상당히 유리하다고 대구시장 판단한다는 얘기 나오죠 지금. 예, 계속 예. 얘기가 본인은 아니라고 뭐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정치 공방으로 좀 흘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어요. 굉장히 다분해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정치 맛집에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좀 더 해보기로 하고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윤의 일정 8평 서바이벌. 이거는 조금 지난 뉴스긴 하지만 네. 워낙 큰 뉴스라서 지난 금요일 상황 잠깐만 보고 갈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금요일에 재구속 뒤에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 그 장면 말씀이시죠? 네,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11번 연속 이제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번엔 법정에 나왔어요. 뭐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짧게 깎은 머리에 흰머리가 이제 많이 보였고요. 네. 그리고 검은 자켓에 흰 셔츠 입었고 가슴엔 수영번호 3617번 이제 패치를 달고 있었고 좀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가 됐나요? 예, 영상이 준비가 됐습니까? 그 화제의 장면들이 좀 있었죠. 네.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살이 많이 예, 빠졌어요. 그리고 좀 이제 흰머리가 예전에 이제 염색을 했었는데 염색을 못하다 보니까 흰머리도 좀 많이 보이고요. 예. 근데 이번에 왜 나왔냐 이제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재판 이후에 이어진 보석신문 때문이에요. 이 보석신문에서 이제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여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18분 동안 말을 이어갔는데 주요 내용들이 그 1.8평짜리 방에서 서바이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리고 목소리도 이렇게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강도 안 좋고 체력도 많이 힘들다 이런 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주에 이제 4-5차례 재판에 주말까지 특검 조사까지 받으라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보석이 허용이 되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지금 사진 나오네요. 3617. 예, 예. 네. 그래요. 그래서 보석을 신청했던 거죠. 네, 이제 그 특검은 하지만 이제 반대죠. 지금도 이제 선택적으로 재판 나오는데 풀어주면 이제 다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입장이고 이제 보석 청구하면 보통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나야 되는데 지난 19일에 청구했으니까 이미 이제 이 기한을 지났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만큼 고민이 깊다. 이 석방했을 때 파급력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전한길 씨가 그 자기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재판장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울먹이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남자다 뭐 이런 이제 칭찬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자, 김주희 평론가 한 예. 줄 평 해주시죠. 한 줄 평. 염치가 없다. 예. 서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굉장히 귀에 꽂히더라고요. 약간 음성 지원되는 느낌이었어요. 서바이벌 자체가 윤석열 힘들다라. 때문에 국민이 서바이벌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